어느덧 1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1월은 1년 중에 희망과 기대가 가장 큰 한 달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매년 1월 말이죠. 금연이나 다이어트, 공부 등 새해 계획을 세우고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거나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달이니까요. 그래도 이맘때쯤이면 슬그머니 새해 결심 의지가 약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1월에 많이 떠오르기도 하죠. 새해 결심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 위한 방법 알고 계신가요? 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보다 동기부여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의 의지가 중요하겠죠. 네, 맞아요. 그리고 목표를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목표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목표 달성 후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새 결심이 흔들리는 이맘때 다시 한번 결심을 되새겨서 올해는 결심한 새 계획 중도 포기 없이 모두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월 25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해 계획. 네, 새해 계획이요. 네. 물어보시는 거죠? 네. 왜요? 아닙니다. 새해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게 딱히 뭐 계획을 세우는 타입은 아니라고 그랬었죠. 네, 그렇고 어쨌든 올해 참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조금씩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벌써요? 아직 뭐 공개할 단계는 아니고 어쨌든 서서히 일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지금 감이 와요. 지금. 벌써부터? 네. 오, 좋은데요? 제가 이제 운영하는 팟캐스트가 이제 모 포털 사이트에 이제 진출하게 됐거든요. 일이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욕을 더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워낙에 질이 좋으니까. 계획이 좀 잘 세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데, 자, 오키 씨는 지금 목소리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키 씨 뭐 계획 세운 거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왜 그런가요? 지금 생활이 불규칙한 것 같아요. 그거라기보다는 게을러서 그러니까, 약간 저렇게 부지런하게 잘 해야 되는데 막 잘 안 되더라고요. 약간 좀 뭔가 신문도 매일 읽고 그래 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부를 좀 하자 생각했었는데 네. 공부를 해야겠죠. 하자면 생각만 하지 말고 뉴스 좀 자주 보고. 뉴스는 연예인 뉴스만 보긴 보니까. 하는데 뉴스는 보는데 신문을 안 읽는 게. 신문. 네. 뭐 신문이나 뉴스나 요새는 뭐 비슷합니다. 요새 다 인터넷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전 지면 신문을 왠지 봐야 될 것 같아서. 지면은 아마 그거예요. 지면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이런 거 보는 데는 신문이 좀 좋아요. 이걸 왜 1면으로 배치했을까? 왜 이건 32면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왜 박스 기사고, 이건 왜 2단 기사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사설 같은 거 급하면 그렇죠. 사설만이라도 봐라 이런 말도 있긴 하던데. 사설은 뭐 회사의 성격이니까 네. 저부터 칼럼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칼럼. 칼럼이 좀 좋은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런 계획이 잘 안 세워지고 있다. 그래서 노하우도 없다 이거죠. 계획을 잘 세우는. 네. 그냥 본인이 좀 이렇게 부지런하고 잘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하는 성격이면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요. 뭐 어쨌든 알겠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 뭐 계속해서 제가 볼 땐 2016년까지도 이 작심삼일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수천 년이 된 작심삼일이라는 단어 왜 생겼겠습니까? 하지만 그 1월에 가졌던 마음 좀 되새겨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초심이라고 하죠. 네. 초심을 잃지 않고 이 작심삼일 이런 거 단어 생각하지 말고 야심차게 시작했던 새 목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초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초심 잃지 마시고 네. 목표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의 코너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권순철 홍옥희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의 코너는요.
지난 14일 내수 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7개 경제 부처의 합동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2016년 경제 부처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겨울에는 아무래도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감기약을 자주 먹게 되는데 이 감기약을 복용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권순철의 노하우에서 감기약 안전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폴 고갱의 언제 결혼하니? 라는 작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 정보톡톡에서는 양파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 손을 잡아요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해 주세요.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공공개혁, 공공비효율은 줄이고 국민 혜택은 늘리고 노동시장 개혁,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금융개혁, 경제의 맥박을 뛰게 하고 교육개혁, 배움이 즐거움이 되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 100년의 미래를 만드는 오늘의 혁신, 미래가 있는 나라의 오늘은 달라야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 정부의 각 부처에서 업무 보고를 시작하는데요.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올 한 해 동안 정부에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특히 경기 침체가 오래되면서 올해에는 과연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지 이런 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네. 업무보고 첫날인 지난 14일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개 부처가 내수와 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합동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기획재정부의 주요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기획재정부는 이번 1분기에 조기 투입하는 재정 규모를 늘리고 민간 부문에서의 활력을 높여서 경기 하락으로 인한 위험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서 조기 투입하는 재정 규모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원 늘리고 공공기관 투자는 6조 원, 연기금 대체 투자는 10조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네, 8조 원, 6조 원, 10조 원. 네. 제가 가질 수도 없는 돈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고 천문학적인 네. 금액 이런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재정 여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네, 이게 중요하죠.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 원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네.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고 기능 조정 등을 통한 공공개혁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해서 재정 여력을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도 강조했던 것이 규제 프리존인데요. 이 규제 프리존을 통해서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인데 네. 이게 맞나요? 네, 네, 그렇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의 시도에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한 규제 프리존 제도가 도입되고요. 네.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경제가 안 좋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국민들이 먹고 살 걱정 없도록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뭐 없나요? 네, 코리아 그랜드 세일 그리고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요. 네, 작년에 아주 선풍적인 네, 인기. 엄청난 우리나라의 큰 인기를 반향을 가져왔었는데 그 제가 좋아하는 쇼핑을 좀 더 알뜰하게 할 수 있는 대규모 할인 행사가 더 많아진대요. 그래요. 그래서 주부님들이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비자와 면세점 제도를 개선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갑을 활짝 열게 만들 계획도 세웠다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요즘은 전세 월세가 너무 올라가지고요. 서민들에게 정말 큰 부담이 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서민 주거 안정 대책, 이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요, 주거 안정 정책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작년에 이어 본격 추진하는데요. 지난해 2배 수준인 5만 가구의 사업 부지를 확보해서 2만 5천 가구를 공급하고 1만 2천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게 되고요. 뉴스테이의 공급 방식도 다각화해서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토지 임대 뉴스테이, 그리고 활용도가 낮은 상업 건물을 재건축하는 도심형 뉴스테이, 그리고 이미 준공된 아파트를 매입해서 공급하는 매입형 뉴스테이 등 이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어떻게 좀 다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계속 공급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간 꾸준히 공급해왔던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자 모집 물량을 지난해에는 847가구에서 올해는 824가구로 확대했고요. 대상 지역도 서울 4곳에서 전국의 23곳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은 11만 5천 가구에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 매입과 전세임대 4만 5천 가구는 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의 60% 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공공실버주택을 당초보다 확대된 900가구에 공급하고요. 고령자 전세임대는 2천 가구, 대학생 전세임대 5천 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4천 가구 등 지난해보다 많이 공급하게 되고요. 도심 내 빈집을 정비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특례법도 마련해서 비영리 단체나 사회적 기업 등이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이나 낙후 지역의 공공임대 건설과 인프라 정비 등을 함께 제공하는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의식주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갖춰야 될 거죠. 그렇죠. 주가 특히 전 더 그런 것 같아요. 배고파도 되는데 비바람 맞는 건 싫거든요. 그렇죠. 따뜻한 내 집이 있어야 네. 뭔가 편안한 기분이 들죠. 그래가지고요. 근데 요새 참 집 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많고. 네. 이제 내 집이 거의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내 집이 없고 이제 임대 하시는 분들, 전월세도 임대니까요. 임대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쨌든 이 올해는 정말 집 걱정이 좀 없이 국민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좀 가져보네요. 네. 자, 이번엔 올해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 대한 계획을 좀 살펴보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수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죠? 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소비재와 서비스에 대한 무역 금융 지원 금액 규모를 4조 8천억 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연구개발과 마케팅, 인력 지원 등을 통해서 화장품이나 패션 의류, 생활 유아용품, 의약품 등 유망 소비재를 신수출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보건, 의료 분야와 같은 서비스는 물론 기술이나 브랜드, 문화 콘텐츠 등 비제조 분야의 수출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고요. 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는 인력과 세제, 금융, 연구개발 등 정부 지원도 집중됩니다. 네, 특히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 수출 시장 확대 계획도 있나요? 네, 한중 FTA가 이렇게 발효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네. 중국 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FTA 활용 경험이 없는 2만 5천 개사를 대상으로 정보 제공과 교육, 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하게 되고요. 중국 수출에서 큰 걸림돌이었던 비관세 장벽 해소에도 나섭니다. 그래요. 자, 이번 경제 관련 부처의 업무보고 있잖아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것이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 집 연금 3종 세트. 마치 이제 무슨 선물 세트 같은데 내 집 연금 3종 세트 요건데요. 내 집 연금 3종 세트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주택연금을 활성화해서 은퇴 가구의 빚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지금까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100세까지 받는 연금을
현재 가치로 계산한 연금 총액의 최대 50%를 일시금으로 받아서 이 돈에 개인 자금을 보태 대출을 갚았는데요. 그래요.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대출액이 많은 사람은 일시금만으로 대출을 갚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 상품은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금 한도를 50%에서 70%로 대폭 늘렸고요. 우대형 주택연금은 집은 갖고 있지만 소득이나 여유 자산이 부족해서 생활 형편이 어려운 고령자를 위한 상품으로 일반 주택연금 상품보다 연금 지급액을 최대 20%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이 있는데요. 미래의 주택연금 가입 대상인 40, 50대를 위해서 40세에서 59세까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 집을 살 때 60세 이후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면 대출 금리를 0.05에서 0.1%포인트까지 낮춰주는 상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네.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 상품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일시금 한도를 50%에서 70%로 늘렸고 네. 우대형 주택연금은 고령자를 위한 상품으로 일반 주택연금보다 연금 지급액을 최대 20% 높였고 네. 또 보금자리론 연계주택연금은 이게 60세 이후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을 하면 대출 금리를 0.05에서 0.1%포인트까지 낮춰준다. 네. 이거죠? 네, 아주 정리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정책성 서민자금이 올해에는 1조 원 가량 늘어나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는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릴론, 새희망 홀씨 등 4대 정책 서민 금융상품 공급 자금을 올해 5조 7천억 원까지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 수혜자 규모도 지난해 47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관련 부처의 주요 업무 보고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이 많이 나온 것만큼 올 한 해 이런 방안들이 잘 추진돼서 대한민국의 활력을 다시 되찾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보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혹시 왜 그럽니까? 제가요. 감기 걸렸어요? 네, 며칠 전부터 지금 머리가 막 지끈지끈하고 코가 맹맹하고 목이 따끔따끔하고 막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막 기침을 하고 있어요. 어쩐지 목소리가 네. 오프닝 때부터 안 좋다 했더니 감기 걸렸어요. 네. 자, 이번 겨울은 말이죠. 이 기온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네. 엄청 그리고 막 춥다가 덥다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감기 좀 조심 하시지 그러셨어요. 방송하시는 분들. 감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방송하는 분들이 말이죠. 네. 근데 말이죠. 목소리도 다시 약은 한번. 먹었습니까? 제가 원래 좀 체력이 좋거든요. 이렇게 감기 어쩌다 한번 원래 그래요. 원래 어쩌다 한번 걸려요. 그래서 막 심하지 않으면 약국에서 감기약만 사다 먹어도 잘 낫는 편이라 그냥 이렇게 대충 약국에서 그렇게 먹었는데 우리가 이 감기를 치료하기 위한 민간요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콩나물국을 몇 개 타서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또 꿀차를 생강꿀차. 네. 많이 마신다던가 배, 감귤 맞아요. 이런 거 많이 먹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국에서 약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기약 같은 것들을. 그렇죠. 이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다 먹을 때 주의해야 될 거 있거든요. 주의해야 될 거요? 네. 그냥 약국에서 감기약 주세요 하면 그냥 주시던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오. 이게 좀 전에 오키 씨가 머리가 지끈지끈하다고 했잖아요. 네. 이 두통에 흔히 먹는 진통제나 두통약에는 말이죠.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이 제품이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성분은 해열과 진통에 효과가 있어서 감기 증상인 고열이나 몸살을 완화하기 위해서 감기약에 들어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두통약을 먹고 또 감기약을 먹게 되면 아세트아미노펜 과대량 복용으로 인해 가지고 심각한 간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간 손상이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또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약 드실 때는 성분 그리고 복용량 이런 거 꼭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감기약을 먹을 때 피해야 할 음식도 있어요. 뭐 술이겠죠? 술? 네. 술이랑 약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는 상식이니까. 네. 아니면 커피? 뭐 그런 것도 있을까요? 그래요. 감기약에는 이 카페인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감기약에도 카페인 성분이 있군요. 카페인 함량이 높은 식품을 감기약과 함께 먹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불면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기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나 녹차, 콜라, 초콜릿, 에너지 음료 이런 것들 되도록이면 드시지 않는 것들이 좋습니다. 네. 카페인 하면 저는 커피만 생각했는데 되게 많네요. 녹차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네, 그러니까요. 콜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궁금해요. 굉장히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네. 영유아. 이런 아이들도 감기약을 먹일 수가 있을까요? 만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감기약을 먹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만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가급적 종합감기약을 먹이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 종합감기약은 콧물이나 기침, 코막힘, 열 같은 증상을 덜어주는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런 성분들 때문에 어린아이의 심박수가 빨라지거나 의식이 흐려지고 경련이 일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위험하죠? 네, 그러게요. 그리고 주변에서 보면 집에 먹다가 남아있는 감기약을 다른 가족들이 먹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렇게 막 감기약을 나눠 먹어도 되나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자주 쓰시는 방법인데 이거 되게 나쁜 것 같더라고요. 이 형제나 자매일지라도 개인별로 체질이나 나타나는 감기 증상이 다르고요. 네. 체중이 달라가지고 복용해야 하는 좀 약과 복용량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약을 함께 먹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감기라도 다 같은 감기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감기약을 먹고 난 후에 졸음이 쏟아진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요. 감기약을 먹으면 왜 이렇게 졸린 건가요? 네, 감기 증상 중에서 이게 콧물이나 재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 감기약에는 항히스타민 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콧물이나 재채기 등을 줄여주지만 졸음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졸음으로 운전이나 기계 조작 같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졸음이 걱정되신다면
감기약을 복용하기 전에 약에 항히스타민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이런 성분 이런 이름을 많이 알아둬야겠네요. 항히스타민. 그러게요. 그리고 어린이 감기약을 보면 시럽으로 된 약이 많잖아요. 애들이 약을 먹기 싫어하니까 이렇게 시럽처럼 달달하게 만든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럽으로 된 감기약을 습관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왠지 냉장고에 보관해야 신선하게 오래 갈 것 같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감기약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진짜 안전한가요? 의약품은 제품별로 사용 기한이나 보관 방법이 각기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사용 기한과 보관 방법을 확인하셔서 그에 맞는 보관을 하고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해야 됩니다. 특히 이 어린이 감기약은 주로 물이나 가루로 돼 있어서요. 네. 보관 중에 변하기 쉬우니까요. 먹고 남은 약은 가까운 약국의 폐약품 수거함에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약품 수거함이 있어요. 그렇군요. 또 감기약을 먹을 때 의미대로 판단해서 먹는다면 증상에 맞지 않는 약을 먹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거나 적게 먹어서 적절한 치료가 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꼭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처방과 복약 지도를 받는 게 중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의약품을 복용한 후에 부작용이 생겼다면 병의원이나 약국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의약품 부작용 신고는 말이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도 있고요. 네. 또는 이 전화도 있습니다. 1644-6223번 1644-6223번으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감기약 안전 사용 방법도 잘 기억하셔서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감기약을 복용하고 의약품 부작용 신고 방법도 잘 기억해 두셔서 네. 의약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생겼을 때 꼭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기는 예방이 중요해요.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걸려서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걸리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평소에 이제 생활 습관 이런 것도 좀 고치면 추운 이 겨울에 감기 바이러스를 또 막을 수 있는 또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손 잘 씻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초적인 거. 네, 기초적인 양치도 잘하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감기 잘 걸리지 않도록 잘 예방하시고 맞아요. 걸리더라도 약을 잘 드시는 그런 습관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권수철의 노하우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알고 있는 정보가 있거나 궁금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참여해주세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은 꿈꿉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IT 전문가가 꼭 되고 싶다고. 우리는 이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청년희망재단,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희망 아카데미, 청년 취업의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청년희망을 응원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그림 읽어주는 여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 작품은요. 제가 요즘 이렇게 종종 듣는 얘기예요. 이제 좀 이렇게 좀
듣기 시작하는 나이 뭐냐면 폴 고갱의 언제 결혼하니라는 작품입니다. 언제 결혼하니요? 이 작품 제목이 언제 결혼하니? 네. 이런 거죠? 네, 작품 제목이 언제 결혼하니? 상당히 독특한 제목인데. 정말 언제 결혼하니? 그거죠. 네, 그렇게 뭔가 가볍게 질문하시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물어본다 이런 느낌. 제가 요즘 이렇게 종종 듣기도 하고 저희 작가님은 요즘 하도 들어가지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라고 해요. 많이 들으시나요? 네. 많이 들으실 것 같나요? 그렇겠죠 아마. 좀 이게 나이가 차고 그랬는데 결혼을 안 한다면 어른들이 항상 한마디씩 하시니까. 참고로 저희 작가님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는데 작가님 한번 봤습니다. 결혼을 금방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금방 안 하셨더라고요. 목소리만 들어도 왠지 금방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나요? 금방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금방 안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언제 결혼하니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게 듣고 계신다. 그런 질문 이제 다시 만나면 안 해야겠네요. 물론 이제 안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언제 결혼하니? 그래요. 저도 요즘 종종 듣고 있고. 아무튼 근데 이 작품은 또 색다른 게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게 팔린 작품이에요. 네. 네. 예전에 소개했던 작품 중에서 세상에서 두 번째로 비싼 작품이라면서 소개했던 그림 기억하시죠?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네, 맞아요. 2011년에 2억 5천만 달러에 팔린 폴 세잔의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이었어요. 네. 이게 원래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작품이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 언제 결혼하니가 작년에 그 가격을 넘어서 경매에 팔리는 바람에 지금은 이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비싼 작품이 돼버렸죠. 네. 무려 3억 달러에 팔린 이 작품은 바로 폴 고갱의 언제 결혼하니입니다. 3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 원이 넘는 거죠. 그렇죠. 엄청난 돈입니다. 네, 이것도 뭐 우리가 가늠이 안 되는 액수죠. 액수죠. 그렇죠. 가늠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두 사람 이름이 모두 폴이에요. 폴 세잔, 폴 고갱 이렇게 뭔가 폴이라는 이름이 돈을 불러오는 이름인가? 폴은 이제 우리 스키 탈 때 폴을. 그렇죠. 나중에 순철 씨가 자식을 낳으면 폴이라고 지어오는 거 어때요? 권폴? 폴관. 아니면 뭐 태명이라도. 아무튼. 굉장히 그 우연한 건데 참 우연하네요. 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자, 이 그림 이런 비싼 돈으로 어떻게 팔리게 되는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네, 원래 이 작품은 스위스의 그림 수집가인 루돌프 슈테린이 소유자였어요. 슈테린의 할아버지가 이 작품을 구입하면서 이 슈테린 가문이 100년 가까이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슈테린은 이 작품을 스위스 바젤에 있는 쿤스트 박물관에 거의 50년간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있었어요. 이게 아무리 개인 소유의 작품이라고 해도 그냥 이런 소중한 그림을 개인이 보관하는 것보다는 박물관에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잘 보관해주는 게 훨씬 더 그림을 오래 보관할 수가 있잖아요. 네. 괜히 집에 놔뒀다가 손상될 수도 있고 막 습기 차거나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 소장자들이 박물관에 보관해서 이렇게 그림을 더 안전하게 하고 또 전시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굉장히 개인의 이익과 함께 공공의 이익도 네, 그런 거죠. 챙기는 그런 일석이조 행동이군요. 그렇죠. 부자들이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 갑자기 노블레스 오블리제 얘기도 하고. 아무튼 무상 대여해주고 있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쿤스트 박물관에 가면 전시된 작품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쿤스트 박물관이 2016년까지 1년 동안 리모델링에 들어가면서 이 작품은 여러 박물관에 일정 기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임시로 옮겨졌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중에 정시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박물관에 또 대여를 해줬어요. 이 작품을 임시로 이렇게 보관을 해달라라는 의미로. 네. 그런데 그동안에 그림의 진짜 주인인 슈테린이 그림을 팔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제 1년 동안 대여하기로 약속한 여러 박물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스위스와 스페인 그리고 미국까지 거쳐서 대여 전시되다가요. 올해 1월에 새로 그림을 산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참 비싼 그림이 왔다 갔다 하는 미국에까지. 바다 건너 어떡해. 비행기 타고 막. 자, 그런데 말이죠. 슈테린은 이 그림을 왜 팔았을까요?
네. 이게 제일 궁금한데 갑자기. 슈테리는 이 작품뿐만 아니라 되게 상속받은 그림이 많았어요. 근데 네. 그 그림들의 90%를 박물관에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있었거든요. 네. 아까와 같은 그런 이유로. 네. 그런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리고 뭐 좋은 제안을 받아서 이런 이유를 들어서 고갱의 작품을 팔게 됐습니다. 되게 이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좀 모호해요. 그래요? 왜 그죠? 자세하게 밝히진 않은 것 같아요. 이 그림은 비공개 경매로 팔렸기 때문에 슈테리는 누가 얼마에 샀는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비공개 경매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 이 그림을 사간 사람이 카타르 왕실 사람이고 약 3억 달러에 팔렸다고 밝혀진 거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세잔에 카드놀이하는 사람들을 산 사람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네. 카타르 사람인데 이제 유전 개발로 네. 큰 부자가 됐나 본데 참 대단합니다. 음. 동일 인물이라는 거죠, 그럼? 네, 그렇죠. 야, 이게 쉽지 않은 기록 아닙니까? 자기가 산 그림, 그것도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도 아니고 몇억 달러짜리를 자기가 산 그림 그 기록인데 그걸 자기가 깬. 네, 그런 거죠. 이게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러게요. 뭔가 운동선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록을 깬다. 이거 되게 그거는 굉장히 의미 엄청나게 있는데 의미가 있는데 뭐. 현금을 그렇게 써가면서 같은 그림 진짜 좋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림 좋아하는 이유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림을 사는 데는 우리가 뭐 그런 그림을 살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왜 그림을 사는지는 뭐 알 수가 없지만. 근데 카타르라는 나라가 좀 예술품 모으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카타르가 엄청나게 세계 각국의 예술품들을 수집하고 있어요. 네. 재작년에 숨진 사우드 빈 모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전 카타르 문화부 장관은요. 장관님이 왜 이렇게 길어? 네, 엄청 길었어요. 서양 예술품을 사들이는데 10억 달러, 하나로 1조가 넘는 예산을 이 예술품을 사들이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대단합니다. 네, 1조가 넘는 돈을. 근데 뭐 이것으로는 이 그림을 이렇게 사모은다는 자체가 네.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예술품 막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뭔가 카타르가 문화 예술 강국이 되고 싶은 마음인지. 카타르는 월드컵을 할 나라인데. 그렇죠. 뭔가 이런 뭔가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아무튼 또 카타르가 엄청나게 큰 규모의 박물관을 지을 예정이라고 그런 해요. 이유도 있군요. 네, 뭔가 확실히 그것 때문인지 100%는 모르겠지만 뭐 비공개로 샀으니까 정확한 구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뭐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에 이제 그림 걸어놓고 하는 거 아닐까? 거기서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걸어놓고 우리는 축구놀이 하는 사람들 말면서. 네. 근데 거기서 보관한다면 약간 그림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아니 이게 관에 이렇게 가둬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요 그거. 아니 이게 전광판을 이렇게 가까이 걸어놓으면 누가 훔쳐갈 거를.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나중에 어쨌든. 뭐 월드컵이나 열리면 알 수 있을까요? 어쨌든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올해 1월에 그림이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게 된다면 지금쯤에는 주인이 그림을 좀 가지고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아마 받았겠죠. 참 대단한 그림. 3억 달러가 넘는 그림을 그러면 오키 씨 목소리로 이제 듣는 겁니까? 네, 이제 근데 그 전에 먼저 작품 소개를 잠깐 해드리려고 해요. 이 그림은요, 고갱이 타히티 섬에 머무르는 2년 동안 그렸던 60여 점의 작품 중 하나입니다. 60여 점 네. 중에 하나다. 네. 타히티 섬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소개했던 고갱의 작품 네. 이 배경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고갱이 자살하기 전 유언 대신 남긴 그림이었잖아요. 네, 자살 시도를 했었죠. 네. 실패로 돌아갔지만 네. 아무튼 유언 대신 남긴 그림이었어요. 이 작품은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과 고찰을 담은 그림이었는데요. 고갱은 대체로 타히티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일상적인 모습을 더 많이 그렸어요. 이런 이렇게 철학적인 작품보다는. 네. 그래서 언제 결혼하니 이런 작품 제목만 봐도 딱 그런 느낌이 오죠. 뭔가 일상적인 그런 느낌. 그렇죠. 그리고 이 외에 어머 너 질투하니? 아니면 왜 굴이나 있니? 뭐 이런 등등 재미있는 작품 제목이 많아요. 그림 제목
제목과 노래 제목이 거의 비슷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노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주크박스 동전을 넣어야만 음악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림만이 이제 남는 작품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노래 제목처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노래 제목이 그 노래 가사가 안 들어가 있어도 그 제목이 붙는 경우가 있고.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활의 회상 3라고 그 회상 3가 이제 마지막 콘서트가 됐는데 원래는 제목이 회상 아이 이래가지고 회상 3거든요. 아 그랬고 마지막 콘서트가 그 원제가 있었어요? 네, 회상 3였어요. 그래서 김태원 씨가 노래를 부르고 이승철 씨가 코러스를 넣었던 그 부활 이승철 씨가 코러스였어요? 부활 2집. 네. 처음에 부활 1집에서 희야 이런 걸로 이제 이승철 씨가 떴잖아요. 네. 김태원 씨가 이제 시기를 느껴서 내 음악엔 내가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다 이래가지고 회상 3를 불렀죠. 그런 것처럼 그림 제목도 뭐 이런 제목이 나올 것 같은데 했는데 그게 제목이 다른 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 그림이 이런 제목이 어울리겠네라는 그림도 있잖아요. 그죠? 옥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요. 고갱은 부패화된 사회와 문명이 싫어가지고 프랑스에서 타히티 섬으로 간 거잖아요. 네. 이 원주민들의 삶이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 같긴 한데. 네, 타히티는 남태평양에 있는 원시의 섬으로 당시에는 프랑스의 식민지였어요. 그 상업적인 전시도 매번 실패하고 가난에 지친 고갱은 세속화된 파리를 떠나서 문명의 흔적이 거의 없는 그런 곳을 찾았죠. 그래서 1891년 타히티로 떠납니다. 타히티는 365일 거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약간 좀 뭐랄까 지상낙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곳에서 고갱은 진하고 강렬한 색채를 사용해서 자신만의 신인상주의 작품을 많이 남깁니다. 하지만 원시의 섬 타히티는 이미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면서 생각보다는 꽤 문명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고갱은 그런 점에서 좀 실망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본인도 13살의 어린 타히티 소녀와 동거해서 살았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뭔가 문명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고갱도 좀 어쩔 수 없는 타지에서 문명화된 사회에서 온 서양인 이런 느낌이 나지 않나요? 나도 어쩔 수 없는 남자인가 봐. 네, 그러니까요. 13살이라뇨. 그래요. 이 문명인 서양인으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죠? 고갱이. 네. 그게 쉽게 버려지면 어떡해. 그렇죠.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세월이 또 있잖아요. 네. 오키시 만약에 뭐 저기 천안에 있다가 갑자기 저 어촌 마을로 딱 가봐요. 변하겠습니까? 계속 인터넷하고 스마트폰하고 이러겠지. 도시에서 온 여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또 고갱은요. 이 타히티에서 그린 그림들을 가지고 파리에 다시 가서 자기만의 전시를 열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 상업적인 성공을 기대했어요. 문명과 세속사회가 싫다면서 원시의 섬으로 떠난 고갱이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런 성공한 화가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타히티 섬을 배경으로 한 고갱의 그림 전시회는요. 야만적인 그림이라면서 이번에도 역시 대중들에게 외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 크게 될 거다라고 기대했던 고갱이 크게 낙담한 계기가 됐죠. 그렇군요. 5분 만에 크게 될 거다 했는데 크게 낙담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인정해주질 않아요. 아무도. 내가 이거 야심차게 한 건데 네. 진짜 인정해주지 않을 때 얼마나 슬플겠어요. 네. 그죠? 네. 타히티까지 가서 내가 그려온 건데. 근데 참 이런 궁금증도 듭니다. 지금 자기 그림이 3억 달러에 팔린 걸 알면 기분이 어떨까? 아무도 모르겠죠? 고갱 그림 3억 달러의 그림. 네. 팔린 거 자기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르겠죠. 사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까. 좀 상상을 한번 해보면 왜 지금에서야 이 그림을 알아봐 주는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때 카타르 부자가 있었어야 했는데. 네, 그때 석유가 빨리 터졌어야 내 그림 팔리는 건데. 지금이라도 인정받아서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키시라면 어떨까요? 내가 사후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살아있을 때 인정받는 게 좋죠. 네. 그렇죠. 어쨌든 내가 죽었을 때 팔리면 기분 별로 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럼 언제 결혼하니의 이 작품 홍옥희 씨 목소리 3억 달러가 넘는 그림. 이게 3억 달러가 넘는 그림이라고 제목을 붙여놓으면 많이 나오겠네요. 조회수가. 네. 네. 홍옥희 씨의 해설로 언제 결혼하니 해설 만나볼까요?
이 그림은 작년 초 비공개 경매에서 카타르 왕가에게 약 3억 달러에 팔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된 고갱의 언제 결혼하니입니다. 고갱이 2년 동안 머물렀던 원시의 남태평양 섬 타히티를 배경으로 검게 그을린 2명의 여인이 앉아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여인들이 앉아있는 자리는 푸른 초원이 넓게 펼쳐진 곳입니다. 여인들 뒤에는 작은 나무가 있고 그 나무 밑으로 물웅덩이가 고여 있습니다. 또 저 멀리에 높이 솟은 푸른 산자락이 보입니다. 두 여인 중 앞에 앉은 여인은 흰색 상의에 빨간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여인은 분홍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초록색과 푸른색의 배경과 인물들이 입은 빨간색 계통의 옷, 그리고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 등은 진하고 선명한 색으로 칠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순한 형태의 그림과 대조를 이루는 진한 색상이 관람자에게 더 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색상뿐만 아니라 여인들의 자세도 대조적입니다. 앞에 있는 여인은 사선으로 앉아 있습니다.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왼쪽 무릎을 들어 엉덩이를 들썩이면서 자리를 뜨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뒤에 있는 여인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일자로 앉아 있습니다. 부동 자세로 있는 여인과 움직이려는 듯한 여인이 대조를 이루면서 그림에 안정감과 조화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막 자리를 뜨려는 여인은 시선이 그림 오른쪽을 향해 있어 슬금슬금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반면 뒤에서 꼿꼿이 앉아있는 여인은 자리를 뜨려는 여인을 흘겨보는 듯 합니다. 뒤에서 넌 대체 언제 결혼할 거니? 라고 묻는 어머니의 따가운 시선을 느낀 딸이 자리를 피하려는 것 아닐까요? 단순한 그림이지만 제목을 보고 작품을 보면 재미있는 상황이 상상이 되는 그림입니다. 네, 그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딱 그림을 보면 그 제목이 생각날 것 같은. 그렇죠. 요 그림은 제목만 봐도 딱 상상이 되시죠? 근데 이제 제목과 그림이 이제 일치하는 그런 네. 그림이었던 거죠. 네네. 자, 이제 원시의 섬도 자식이 결혼을 안 하면 눈치를 준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게요. 이 사람 사는 인생이 어디나 다 똑같아요. 네. 비슷비슷하고. 우리도 이제 곧 민족 대명절 설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때 뭐 이런저런 눈치 받을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 그림을 본다면 뭔가 동변상련의 기운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참 이렇게 또 빠져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 결혼하니라고 물어봤을 때요? 언제 결혼하니라고 묻지 마세요. 다 알아서 가니까요. 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아,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지. 이렇게. 아니, 이 5문장 좋은 거 같네요. 언제 결혼하라고 묻지 마세요. 다 알아서 하니까요. 다 알아서 가니까요. 이렇게 네. 부드럽게 얘기하시면 그럼 알아서 가야지 뭐 이런 어르신들의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러게요. 그래요. 자, 홍옥희 씨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작품 고갱의 언제 결혼하니를 살펴봤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네, 저는 고기를 먹을 때 이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바로 양파입니다. 어니언. 예, 고기와 양파 네. 되게 잘 맞는데 이런 양파에 놀라운 효능이 숨겨져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양파의 놀라운 효능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국제의 정보 톡톡. 오늘은 좀 색다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양파의 놀라운 효능에 대한 건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양파는 그저 그런 야채가 아닙니다. 오히려 만병통치약에 가까운데요. 실제로 양파는 상상 이상으로 몸에 좋고 질병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웰빙을 위해서 양파의 대표적인 8가지 효능을 골라봤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금보다도 귀한 팁이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양파는 감기에 대단한 효능을 보입니다. 혹시 감기나 독감에 걸렸다면 끓는 물에 양파 몇 조각을 넣은 후에 잠시 우려내세요. 이렇게 만든 양파차가 사실 맛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효과는 2시간 안에 바로 나타납니다. 몸살 기운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가래도 가라앉힐 수가 있죠. 만일 감기 증세가 심하다면 양파 몇 조각을 날것인 채로 더 먹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양파차를 조금만 마셔보세요. 숨 쉬는 것마저도 편해질 테니까요. 둘째, 귀가 아플 때는 양파로 가라앉히세요. 귀가 아파본 적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 겁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이 고통은 어떤 걸로도 잘 해결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양파 한 조각을 귀에 넣으면 놀랍게도 통증이 바로 사라집니다. 양파가 귀 안에 염증을 가라앉혀주기 때문이죠. 쉽습니다. 귀 아플 때는 귓바퀴에 넣을 수 있을 만한 크기로 양파를 작게 잘라서 꽂고 있으면 됩니다. 셋째,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도 양파를 이용하세요. 눈에 뭔가 들어가면 가능한 빨리 빼고 싶어 하죠. 그래서 눈을 문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이 방법은 위험합니다. 당신은 그저 이물질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각막을 긁어대고 있는 거거든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는 눈물을 흘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눈물이 쉽게 나게 하기 위해서 양파를 컵처럼 눈 위에 얹어보세요. 바로 눈물이 나와서 어떤 이물질이라도 즉시 한 방에 흘려보내줄 겁니다. 넷째, 칼에 베거나 찢어졌을 때도 양파가 요긴하게 쓰입니다. 부엌에서 칼로 베었다면 양파야말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양파를 상처에 대고 있으면 즉시 지혈이 될 뿐만 아니라 소독을 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염증을 예방해줍니다. 심지어 상처도 훨씬 빨리 낫는답니다. 다섯째, 흉터에도 양파가 놀라운 효능을 보인다는군요. 누구나 하나쯤은 흉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고로 얻은 흉터이건 수술 이후의 흉터이건 대부분 평생 몸에 남기 마련이죠. 그런데 양파를 잘라서 체에 걸은 즙을 사용하면 상처의 변색된 부분을 제거할 수 있답니다. 1000조각의 양파즙을 적신 후에 상처 위에 대보세요. 하루에 몇 번만 반복하면 3일 후에는 원래 피부색이 돌아올 겁니다. 여섯째, 염증이 있을 때도 양파가 약이 됩니다. 피부에 염증이 있다면 약간의 우유에 빵 몇 조각과 신선한 양파를 넣어서 연고처럼 될 때까지 끓여보세요. 그리고 염증이 생긴 부위를 잘 닦아낸 후 이 연고를 조금만 발라보세요. 잘 마를 때까지 2시간 정도 기다린 후에 남은 양파 연고를 깨끗이 씻어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염증이 사라질 겁니다. 일곱째, 햇볕에 탔을 때도 양파가 효능을 발휘합니다. 피부가 햇볕에 타게 되면 표피층이 대부분 파괴되면서 피부 표면이 빨갛게 변합니다. 이럴 때 양파 한 조각을 해당 부위에 대고 있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계란 흰자를 조금 발라주면 피부를 보호하는 동시에 양파의 영양분을 녹여내는 역할을 합니다. 효능은 즉시 나타나서 3시간 안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덟째, 벌레에 물렸을 때도 양파를 활용해보세요. 특히 말벌 혹은 벌에 쏘였을 경우에 그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기 마련인데요. 즉시 찬물로 씻어내고 양파를 대보세요. 양파즙이 증발하면서 피부에 남아있는 독을 빼낼 뿐만 아니라
붓기도 훨씬 빨리 가라앉힙니다. 효과는 몇 분 안에 나타납니다. 벌에 쏘였다면 양파보다 더 좋은 치료제는 없습니다. 양파의 여러 가지 효능 정말이지 환상적이죠. 양파는 가격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다방면으로 유용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100% 천연 치료제라서 피부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화학 성분이 전혀 없다는 거죠. 놀라운 천연 치료제인 양파. 오늘 드린 말씀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순철 씨는 양파 좋아하세요? 양파. 양파를 좋아하죠. 고기 먹을 때는. 고기 먹을 때만? 네, 근데 저는 생양파는 좋은데 양파즙이 안 좋더라고요. 이게 안 좋아요. 왜냐면 잘 안 챙겨 먹게 돼요. 그렇죠. 뭐 아마 즙을 잘 챙겨 먹기가 좀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챙겨 먹게 되잖아요. 이게 양파의 냄새도 싹 빠지고 좋거든요. 달콤한 게 이게. 아 그래요? 네, 잘 안 챙겨 먹게 돼 그게. 저도 이게 막 맛이 없어서 안 챙겨 먹는 건 아니에요. 맛이 이제 완전 좋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 괜찮아요. 양파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양파에 이게 특유의 냄새도 있고 톡 쏘는 이런 거 매콤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양파즙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것보다는 양파즙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양파의 좋은 성분은 네. 그대로 가져가고 그렇죠. 좀 뭔가 그런 먹기 힘든 것들은 약간 좀 제거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양파즙 한번 드셔보시라 네. 이런 말이죠. 근데 양파즙은 어쨌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잘 못 챙겨 먹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뭐 주변에 감기 걸려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양파차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파가 이 귀가 아플 때 도움이 된다는 거, 또 흉터에도 좋다는 거 새롭게 알게 됐네요. 네. 피부에 염증이 생겼을 때, 햇볕에 탔을 때, 벌레에 물렸을 때도 양파가 효능이 있다고 하니까요.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는 네. 양파에게 하는 말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1월 25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